달을 가린 그림자,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연꽃 같던 맹세. 기억이라는 것은 참으로 얄궂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보다 살점이 뜯겨나갈 듯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더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내 기억 속 가장 찬란했던 시절은 아이러니하게도 온 나라가 불타고 강산이 피로 물들었던 임진왜란, 그 7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왜군의 조총소리가 귓가를 때리고 타오르는 도성의 매캐한 연기 냄새가 코끝을 맴도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젊었고 또 절박했습니다. 아버님, 아니 선조대왕께서는 의주로 급히 파천을 떠나시면서 조정을 둘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고작 18살이었던 내 남편 광해군에게 분조를 이끌라 명하셨지요. 그것은 대리청정이 아니라 사실상 총알바지가 되라는 비정한 명령이었습니다. 아비가 살기 위해 자식을 사지로 내몬 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스토리입니다. 궁중비화를 여성의 입장에서 사실적으로 써나가겠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밤 남편은 내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왕세자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감,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실감,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여린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등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저하, 두려워 마십시오. 저하의 뒤에는 백성이 있고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훗날 이 고난은 찬란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나의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유약하던 소년의 눈빛은 사라지고 전장을 호령하는 군주의 눈빛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우리는 말 안장에 올라타 전국을 누볐습니다. 밥이라곤 꽁보리 주먹밥 한 덩이가 전부였고 잠자리라곤 젖은 멍석 위가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행복했습니다. 호화로운 궁궐의 비단 이불 속에서 서로 등 돌리고 자는 것보다 비가 새는 천막 아래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쪽잠을 자는 그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남편은 틈만 나면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빈궁, 내가 왕이 되면 맹세코 그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만들어주겠소.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나의 유일한 반려자는 오직 그대뿐이요. 그 맹세는 천지신명이 듣고 땅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 맹세 하나를 믿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를 꽃밭처럼 거닐었습니다. 왜군의 칼날이 눈앞에 번뜩일 때도, 굶주림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을 때도 남편의 그 따뜻한 눈빛 하나면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우리는 살아서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은 남편을 영웅이라 칭송했습니다. 세자 저하 만세. 그 함성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고생은 끝났구나. 이제 우리 부부에게는 따스한 봄날만 남았구나. 하지만 그것은 순진한 나의 착각이었습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평화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환호성이 커질수록 선조대왕의 눈초리는 싸늘해졌습니다.
아비는 아들을 질투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이 아들의 공로 때문에 더욱 도드라져 보일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궁궐은 전쟁터보다 더한 지옥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칼들이 춤을 추고 말 한마디가 목숨을 좌우하는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남편은 다시금 시들어갔습니다. 전장에서 보여주었던 그 당당함은 사라지고 아비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우는 나약한 아들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밤마다 남편의 머리맡을 지키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남자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소서. 우리가 함께 견뎌온 그 세월이 헛되지 않게 해주소서. 하지만 신은 나의 기도를 외면하셨나 봅니다. 아니면 권력이라는 괴물이 내 남편의 영혼을 이미 갉아먹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은 다 똑같다. 전쟁통에 주먹밥 뭉쳐서 먹여줄 때는 부인, 이 은혜는 뼈에 새기겠소. 내가 죽어서도 당신 발을 씻겨주리다 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더니만 등 따숩고 배 부르니까 딴소리 하는 거 보세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더니 조선의 왕세자도 별 수 없네. 내가 그때 칼 대신 밥주걱이나 쥐어 보낼 걸 그랬어. 주먹밥 먹여줄 때 손가락 깨물까봐 얼마나 조심했는데. 여보, 그때 내가 넣어준 소금이 너무 짜서 기억이 안 나?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내가 비보도 아니고 고생할 때만 세트 메뉴고 좋을 때는 왜 나만 쏙 빼? 진짜 억울해서 원. 그림자의 등장, 불안을 먹고 자라는 독초. 평화로운 궁궐의 겉모습과 달리 우리 부부의 침소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선조대왕의 핍박이 거세질수록 남편 광해군의 신경쇠약은 극에 달했습니다. 아바마마께서 나를 폐쇄자 하실 거다. 영창대군을 새로 세우려 하신다. 남편은 피해망상에 시달리며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나는 그런 남편을 달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친정의 도움을 청하고 온갖 보약을 달여올렸습니다. 저하,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저하께서 흔들리시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하지만 나의 충언은 그에게 위로가 아닌 잔소리로 들렸나 봅니다. 그는 점점 내 눈을 피하고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김계시, 이름도 천박한 계시, 똥개의 똥시라니 이름부터가 상서롭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선조대왕을 모시던 나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쁜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넙대대한 얼굴에 주근깨가 박혀있고 눈매는 여우처럼 가늘게 찢어진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기묘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가장 어두운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었죠. 그녀는 선조대왕의 비위를 기가 막히게 맞추더니 어느새 내 남편 광해군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왕실의 어른을 모시던 상궁으로서 세자에게 문안을 드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살무사처럼 남편의 불안한 눈동자를 끈질기게 쫓고 있었습니다. 선조대왕께서 승하하시고 남편이 마침내 왕위에 올랐을 때 나는 이제야말로 내 세상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김계시의 세상이 열리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왕이 된 남편은 더욱더 의심이 많아졌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을 잠재워주는 유일한 약이 바로 김계시였습니다. 그녀는 내 남편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전하의 불안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들은 모두 전하의 적입니다. 오직 저만이 전하의 깊은 고뇌를 이해합니다. 그 달콤한 독설에 남편은 서서히 중독되어 갔습니다. 조강지처인 나는 남편에게 성군이 되셔야 합니다. 도덕을 지키셔야 합니다라고 바른 말만 했지만 김계시는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죽이고 싶으면 죽이십시오라고 부추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짐을 진 듯한 왕에게 도덕, 교과서 같은 아내와 욕망의 배출구가 되어주는 첩 중 누가 더 편하겠습니까? 남편은 나를 어려워하고 피하기 시작했고 김계시를 침소로 불러들이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선조의 승은을 입은 상궁이 아들인 왕의 잠자리까지 든다는 것은 폐륜이자 족보를 꼬아버리는 짓이었습니다. 내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따져 물었을 때 남편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계시는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 중전은 나를 숨막히게 하지만 계시는 내 숨통을 트여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동지가, 생사를 함께한 전우가 나를 숨막히는 존재로 여기다니요. 김계시는 이제 대놓고 국정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관매직은 예사였고 인사를 주무르며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신하들이 왕을 아련하려면 먼저 김계시에게 뇌물을 바쳐야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인연 감히 상궁 따위가 국정을 농단하다니 죽고 싶으냐? 하지만 그녀는 고개도 숙이지 않고 빤히 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중전마마, 저는 전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릴 뿐입니다. 전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게 어찌 죄가 됩니까? 그 뻔뻔한 눈빛 뒤에는 전하의 마음은 이미 내 것이다라는 오만한 비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직감했습니다. 저 여자가 내 남편을 망치고 이 나라를 망치겠구나. 저 독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겠구나. 하지만 이미 남편은 그녀가 쳐놓은 거미줄에 단단히 걸려버린 뒤였습니다. 아니, 세상에 족보가 꼬여도 유분수지. 시아버지 수라상 차리던 애가 며느리 남편. 그러니까 아들 밥상을 차리는 것도 모자라 침실까지 점령해? 이게 콩가루 집안이지. 왕실이야? 드라마 막장 작가들도 이건 심에 걸릴까봐 못 쓸 소재다 정말. 김계시 너 이름값 한다. 진짜 계시를 아주 요란하게 끊었어. 그리고 내 남편 편안하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무슨 침대 광고 찍어? 침대는 과학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뭐 이런 거야? 에라이 멍청한 곰탱아. 여우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나중에 가죽 벗겨져 봐야 정신 차리지. 내가 속이 터져서 냉수만 들이켜느라 물배가 다 찼다. 이것들아. 다쳐버린 대전, 그리고 낮술에 취한 왕. 궁궐의 밤은 깊고도 춥습니다. 내가 머무는 교태전의 넓은 방은
마치 얼음장 위에 지은 감옥 같습니다. 예전에는 밤이 되면 남편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지 않을까 문풍지를 바라보며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헛된 기대를 버린 지 오래입니다. 대전, 즉 왕의 처소는 이제 김계시의 안방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승정원을 거치지 않고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왕을 독대합니다. 신하들이 국사를 논하려 해도 김계시의 허락이 없으면 왕의 얼굴조차 볼 수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돕니다. 심지어 정승 판서들조차 김계시에게 줄을 대기 위해 그녀의 처소 앞에 뇌물 보따리를 들고 줄을 선다고 하니 나라 꼴이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한숨만 나옵니다. 어느 날 나는 참다 못해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지밀상궁들이 당황한 기색으로 앞을 막아섰습니다. 중전마마 전하께서 지금은 누구도 들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미령하시어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미령하다? 아프다는 핑계로 조회도 거르고 며칠째 두문불출하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나는 상궁들을 매섭게 노려보고는 거칠게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 순간 코를 찌르는 술 냄새와 함께 비릿한 향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방 안의 풍경은 가관이었습니다. 대낮부터 술에 취해 비스듬히 누워있는 남편, 그리고 그 곁에서 마치 안주인처럼 부채질을 해주고 있는 김계시. 남편의 옷고름은 풀어 헤쳐져 있었고 눈은 탁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나를 보고도 당황하기는커녕 김계시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만 까닥였습니다. 그 뻔뻔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내가 알던 총명하고 예의 바르던 광해군은 어디 가고 저런 시정잡배 같은 몰골을 한 사내만 남았단 말입니까? 전하, 대낮부터 이게 무슨 추태십니까? 신료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요부와 어울려 술판을 벌이시다니요. 나의 호통에 남편은 인상을 찌푸리며 술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내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중전은 또 잔소리요? 내가 머리가 아파 숨 좀 쉬겠다는데 그게 그리 꼴 보기 싫토? 이 나라의 왕이 내 집 안방에서 술 한 잔도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오.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나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나에 대한 애정은커녕 귀찮음과 짜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김계시가 나직하고 교태 어린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마마 고정하시지요. 전하께서 국사에 시달려 심기가 불편하십니다. 소인이 잘 모실 테니 마마께서는 그만 처소로 드시지요. 괜히 전하의 화를 돋우시면 건강을 해치십니다. 그 말은 겉으로는 공손해 보였으나 속뜻은 너는 방해되니 꺼져라는 조롱이었습니다. 감히 일개 상궁 따위가 국모인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다니. 나는 그 자리에서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조선의 국모입니다. 저 천한 것과 머리채를 잡고 뒹굴 수는 없었습니다. 떨리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내 인연, 내가 정녕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전하의 눈과 귀를 가리고 나라를 망치는 내 죄를 언젠가 반드시 물을 것이다. 내가 쏘아붙이자
김계시는 콧방귀를 뀌며 남편의 어깨에 더욱 몸을 밀착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그녀를 감싸며 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만,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시오. 계시는 나를 이해하지만 중전은 나를 숨막히게 할 뿐이요. 쫓겨나듯 대전 문을 나서는 내 등 뒤로 남편과 김계시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수가 되어 심장을 후벼 파는 그 웃음소리. 나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나를 버렸습니다. 단순히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올바른 길로 가자는 나의 손길을 뿌리치고 파멸의 낭떠러지로 이끄는 악마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제 대전의 문은 나에게 영원히 닫힌 듯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부의 인연이 끊어지고 있다는 신호이자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둥뿌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나는 눈물을 삼키며 맹세했습니다. 저 요망한 여자가 내 남편을 완전히 집어삼키게 두지는 않겠다고. 하지만 힘없는 여인의 맹세가 과연 저 견고한 욕망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저 여우 같은 게 어디서 감히 본처한테 처소로 드시지요라니? 내가 진짜 사극 주인공만 아니었으면 옛날 동네 아줌마들 싸움하듯이 머리끄덩이 잡고 풍차 돌리기 한판 제대로 보여주는 건데 방송심의 규정 때문에 참는다, 내가. 그리고 내 남편, 저 인간은 술만 마시면 개가 되나? 아니, 옆에 있는 여자 이름이 계시라서 그런가? 왕이라는 사람이 낮술 먹고 주정이나 부리고 아주 가관이다 가관이야. 저러고도 나중에 역사책에 성군으로 남길 바라는 건 아니겠지? 내가 만약에 내일 아침 밥상에 비소라도 타도 당신은 할 말 없다, 인간아. 아주 둘이 천생연분이야.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딱 맞아. 지옥 가서도 둘이 꼭 붙어 있어라, 제발. 피바람의 전조, 형제의 심장을 겨누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빗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김계시의 치마폭에 쌓인 남편은 이제 미친 칼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칼끝은 조정의 대신들을 넘어 마침내 왕실의 핏줄, 자신의 친형인 임해군에게 향했습니다. 임해군, 그는 선조대왕의 장남이었으나 성품이 포악하고 자질이 부족하여 세자가 되지 못한 비운의 왕자였습니다. 나도 압니다. 그가 평소에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 행패를 부려 민심을 잃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는 엄연한 전하의 친형이자 선왕의 적장자였습니다. 핏줄이라는 것은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천륜 아닙니까? 그런데 조정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임해군이 사병을 모아 영모를 꾀한다. 누가 봐도 조작된 냄새가 나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일이었습니다. 김계시와 그녀를 따르는 간신배 이이천 무리가 남편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인 것입니다. 전하, 임해군이 살아있는 한 전하의 왕권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명나라에서도 장자가 살아있는데 차자가 왕이 된 것을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싹을 잘라야 전하의 자리가 안전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가장 큰 콤플렉스인 서자 출신과 차남이라는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은 늘 정통성 문제에 예민했습니다. 명나라로부터 정식 책봉 고명을 늦게 받은 것도, 아버지 선조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도 다 자신이 장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김계시는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해주는 척하며 소금을 뿌리고 그 고통을 분노로 바꾸어 형을 죽이는 칼로 쓰게 만들었습니다. 임해군이 유배를 떠나던 날 나는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채통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전하, 제발 멈추십시오. 형제를 죽인 왕으로 기록되고 싶으십니까? 이것은 천륜을 어기는 일입니다. 훗날 저승가서 아버님을 어찌 뵈려고 이러십니까? 내 눈물 섞인 호소에도 남편의 표정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겁에 질린 어린아이처럼 동공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중전, 이건 내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요. 형님이 나를 죽이려 한단 말이요. 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공포에 쫓겨 형을 죽여야만 자신이 살 수 있다고 믿는 편집증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임해군은 유배지인 교동도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객에게 살해당했다고도 하고 핍박을 견디다 못해 죽었다고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남편이 친형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궁궐의 까마귀 떼가 유난히 시끄럽게 울어댔습니다. 마치 죽은 자의 원혼이 궁궐 지붕을 맴도는 것 같아 소름이 끼쳤습니다. 나는 교태전 깊은 곳 불당에 엎드려 염주를 돌리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여기서 멈추게 해주소서. 더 이상의 피를 보지 않게 해주소서. 하지만 한번 피맛을 본 권력의 칼날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남편은 이제 두려움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내 앞길을 막는 자는 그 누구도 용서치 않겠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그 곁에서 김계시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도덕적 타락의 길로 들어설수록 자신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을, 왕이 고립될수록 자신에게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임해군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 서슬 퍼런 칼끝은 어디로 향할까요? 어린 동생 영창대군? 아니면 계모인 임목대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가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괴물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무력감. 밤마다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피냄새가 나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남편을 찾아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저 여자가 당신을 살인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남편의 차가운 냉소뿐이었습니다. 중전은 너무 순진해서 탈이요. 정치는 도덕책이 아니요. 왕의 자리는 피로 지키는 것이요. 당신이 말하는 그 정치가 결국 당신의 목을 조르고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걸 왜 그 똑똑하던 머리로 계산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정치는 도덕책이 아니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폼 잡으면서 그런 대사 치면 뭐 누아르 영화 주인공이라도 된 줄 아나 봐. 현실은 그냥 형 죽이고 동생 죽이는 페르나지 뭐. 김계시가 옆에서 전하, 카리스마 짱이십니다. 결단력 대박.
이러면서 물개박수 쳐주니까 자기가 진짜 뭐라도 된 줄 아는데 그거 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좋아서 그러는 거야. 이 멍청한 곰탱아. 너는 왕이 아니라 그냥 김계시가 조종하는 꼭두각시 인형이야. 줄 끊어지면 바로 쓰레기통행이라고. 아유, 내가 저걸 남편이라고 데리고 사느니 차라리 뒷산 바위에다가 하소연하는 게 빠르겠다. 내 팔자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왕비가 돼서 이 꼴을 보나 몰라. 고립무원,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괴물. 이제 이 넓은 구중궁궐 안에서 내 편은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던 상궁들은 김계시의 위세에 눌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조정의 신하들은 그녀에게 줄을 서느라 바쁩니다. 나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마치 무인도에 갇힌 사람처럼 파도처럼 밀려오는 공포와 외로움을 홀로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내 외로움 따위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참극에 비하면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남편 광해군은 기어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어린 영창대군, 선조대왕께서 늦둥이로 얻으신 그 귀여운 아이, 이제 겨우 8살이 된 아이를 남편은 영모의 씨앗이라 부르며 강화도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소식은 사람의 탈을 쓰고는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증살, 방에 불을 떼서 사람을 쪄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궁이에 장작을 미친 듯이 집어넣어 방바닥이 달궈진 쇠판처럼 뜨거워졌을 때 그 어린아이가 당문을 긁으며 살려주세요. 형님, 너무 뜨거워요. 라고 울부짖다가 죽어갔다고 합니다. 손톱이 다 빠지고 살이 익어가는 고통 속에서 아이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이름이 바로 내 남편 자신의 형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나는 눈앞이 하얘지며 그 자리에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깨어난 후에도 내 귀에는 환청처럼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짐승도 제 핏줄은 아끼는 법인데 어찌 왕이라는 자가, 형이라는 자가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식음을 전폐하고 남편이 보낸 탕약을 모두 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이 약에도 독이 들어있을지 어찌 아느냐. 차라리 나를 죽여라. 죄 없는 아이를 죽이고 내가 천벌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나의 절규가 대전까지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영창대군을 죽인 후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원기가 두려워서인지 더욱더 미신에 집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궁궐 곳곳에 부적을 덕지덕지 붙여놓고 밤마다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밤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질 때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낮에는 사람을 죽이는 냉혈한 살인마가, 밤에는 귀신이 무서워 무당 치마폭에 숨어 떠는 그 나약하고 비겁한 꼴이라니. 그것이 천하를 호령한다는 내 남편 광해군의 실체였습니다. 김계시는 이제 나를 대놓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처소 문 앞에 쥐의 사체나 썩은 고기를 던져넣는가 하면 내 궁녀들을 트집 잡아 끌고 가 매질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그녀가 보낸 서찰이 도착했습니다.
중전마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흐름을 거스르면 부러지는 법입니다. 마마께서도 살고 싶으시면 입을 다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 오만방자한 글귀를 읽으며 나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왕은 미치광이가 되었고 상궁은 왕비 행세를 하는구나. 하지만 명심해라. 달이 차면 기우는 법이고 권불십년이라 했다. 너의 그 오만함이 결국 너와 내 남편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은 영창대군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계모인 임목대비를 서궁덕 수궁에 유폐시켰습니다.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가두다니 이는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폐륜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을 찾아가 울며 호소했습니다. 전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죽인 왕을 백성이 어찌 따르겠습니까? 저 여자가 당신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남편의 차가운 눈빛뿐이었습니다. 중전, 그 입 다무시오. 임목대비는 나를 저주한 요사스러운 여자요. 내 어머니가 아니란 말이오. 그는 이미 현실을 부정하고 자신만의 망상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질주하는 남편은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차의 끝은 낭떠러지라는 것을 운전대 옆에 앉아 깔깔거리는 김계시만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다 알면서도 왕을 파멸시켜서라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악귀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다가올 비극의 태풍 앞에서 무력하게 떨며 그저 내 자식들, 세자와 며느리라도 지키기 위해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궐에 무당 불러서 구판 벌이는 꼬라지라니 여기가 무슨 점집이야? 나랏돈 써가면서 작두 타고 아주 난리가 났네. 아니, 귀신이 무서우면 애초에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는 다 지어놓고 부적 붙이면 귀신이 아이고 무서워라. 부적이 있어서 못 들어가겠네 하고 도망가겠냐? 귀신도 기가 차서 배꼽 잡고 웃다가 가겠다. 김계시 저것도 나중에 은퇴하면 돗자리 펴고 점이나 보지 왜 궁에 들어와서 나라를 말아먹어? 둘이 아주 환상의 짝꿍이다. 진짜. 나중에 저승 가면 둘이 손잡고 굿이나 실컷 해라. 나는 천국 가서 팝콘 먹으면서 3D 영화 보듯이 구경이나 할란다. 입장료는 안 받을게. 피로 쌓아 올린 궁궐, 백성의 눈물. 온 나라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남편 광해군은 이제 토목공사에 미쳐버렸습니다. 창덕궁은 지세가 불길하여 왕기가 서리지 않는다. 임진왜란 때 죽은 원혼들이 나온다는 등 온갖 핑계를 대며 멀쩡한 궁궐을 놔두고 새로운 궁궐을 짓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인경궁, 경덕궁, 이름도 외우기 힘든 거대한 궁궐들을 동시에 두 채, 세 채씩 짓기 시작했습니다. 국고는 이미 바닥난 지 오래입니다.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세금을 쥐어짜고 그것도 모자라 돈을 받고 벼슬을 파는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변장을 하고 몰래 궁 밖의 공사 현장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참혹했습니다. 굶주려 뼈만 앙상한 백성들이 무거운 돌덩이를 지고 비틀거리며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감독관들은 그들의 등짝에 채찍을 휘두르며 빨리 움직이지 못해 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쓰러진 노인을 발길질하고 울며 매달리는 아낙네를 내치는 광경. 이것이 과연 우리가 임진왜란 때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조선이란 말입니까? 백성들은 흙을 파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연명하는데 왕실은 기와 한 장에 수천 냥을 쓰고 단청 안료를 구하기 위해 중국에 막대한 은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김계시와 그 추종자들은 이 공사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자재를 빼돌리고 인부들의 품삯을 착복하여 자기 배를 불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가서는 전하, 새 궁궐이 완성되면 전하의 위엄이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백성들도 전하의 웅장한 궁궐을 보며 경외심을 가질 것입니다라며 아첨을 떨어댔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취해 공사 현장 지도를 펼쳐놓고 흐뭇해했습니다. 여기는 내 침전이고 여기는 연회장이다.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지어라. 나는 그날 저녁 수라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기름진 고기 반찬과 흰 쌀밥이 마치 백성들의 살점과 뼈처럼 보여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거친 잡곡밥을 달라고 하여 씹었습니다. 돌처럼 딱딱한 밥알을 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성은 굶어 죽어가는데 왕은 새집 짓기 놀이에 빠져 있다니. 나는 밤에 남편을 찾아가 엎드려 빌었습니다. 전하, 제발 공사를 멈추십시오. 지금은 흉년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 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중전은 그 좁은 소견으로 대사를 그르치려 하지 마시오. 왕권이 강해야 나라가 사는 법이요. 웅장한 궁궐이 있어야 명나라나 후금 오랑캐들이 우리를 얕잡아 보지 못하는 거요. 그의 눈에는 광기만이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이미 현실을 보는 눈을 잃었습니다. 오직 김계시가 그려주는 환상 속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화려한 정각이 층층이 올라갈수록 남편의 수명과 이 왕조의 운명은 깎여나가고 있음을 왜 모른단 말입니까? 저 거대한 기둥 하나하나가 백성들의 원한이 서린 뼈요. 저 붉은 단청이 백성들이 흘린 피눈물이라는 것을. 나는 무너져가는 조선을 보며 가슴을 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 남편이 스스로 판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말리지 못하는 죄책감. 궁궐 공사장에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가 마치 조선의 멸망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려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입니다. 이 화려한 누각이 완성되기도 전에 주인이 바뀌게 될 것임을 나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집이 없어서 노숙하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창덕궁 놔두고 왜 자꾸 새 집을 짓겠다고 난리야? 그것도 동시에 두 채씩이나? 무슨 조선시대판 부동산 투기라도 하려고 그래. 요즘 말로 하면 땅 영끌에서 무리하게 집 샀다가 이자 감당 못해서 망할 케이스야. 궁궐이 크면 왕권이 세진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느 학원 다니면 배울 수 있는 거니? 강사는 김계시냐?
개가 바람 잡는 것 뻔히 보이는데 좋다고 흙 퍼나르는 꼴하고는. 에휴, 우리 남편 머릿속에는 뇌 대신 공사판 벽돌이 들어있는 게 분명해. 여보, 집 크다고 행복한 거 아니다? 청소하기만 힘들지. 나중에 관리비는 누가 낼 건데? 진짜 답답해서 화병 나겠네. 인조반정, 무너져 내린 모래성. 운명의 날, 개해년 1623년 3월 12일의 밤은 유난히도 적막했습니다. 폭풍전야라고 했던가요? 궁궐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조차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날따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나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남편 광해군은 그 시각 후원의 정자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김계시가 올린 술이었겠지요.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아니,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인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정 무렵 갑자기 궁궐 밖에서 둔탁한 북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둥둥, 둥둥. 그 소리는 마치 내 심장을 직접 타격하는 듯 했습니다. 곧이어 와와하는 함성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창덕궁의 담장 너머로 붉은 화염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반정이다. 반란군이 쳐들어왔다. 당황한 내관들과 상궁들이 비명을 지르며 교태전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아비규환. 그 단어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지옥도였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골물대로 골문 상처가 기어이 터지고야 말았구나. 나는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지밀상궁을 불렀습니다. 전하께서는 어디 계시느냐? 상궁은 사색이 되어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후원 담장을 넘어 피신하셨다 하옵니다. 순간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피신? 왕이, 이 나라의 국왕이 처자식을 내팽개치고 혼자 도망을 쳤단 말이냐?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런 것일까요? 그는 끝까지 왕으로서의 위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백성을 버리고 도망친 선조대왕을 그토록 원망했던 그가 결국 자신의 아비와 똑같은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내 남편은 그저 겁쟁이였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체면도 가족도 헌신짝처럼 버린 비겁한 사내. 반정군, 능양 구는 날 인조이 이끄는 군사들이 도나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궁궐 곳곳에서 불길이 솟구치고 평소 남편에게 아첨하던 간신들은 쥐새끼처럼 구멍을 찾아 숨기에 바빴습니다. 그토록 위세를 떨치던 김계시는 어디에 있는가? 그녀는 이 난리통에 자신의 목숨을 부지했을까? 나는 차라리 담담해졌습니다.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나는 조선의 국모로서 내 자리를 지켰을 뿐이다. 비록 남편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죄는 있을지언정 비겁하게 도망쳐서 조롱거리가 되지는 않으리라. 반정군 장수가 흑발로 내 처소에 들어왔습니다. 칼에 묻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상궁들이 내 앞을 막아서며 떨었지만 나는 그들을 물리치고 꼿꼿이 앉아 장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칼을 들고 설치느냐. 내가 조선의 국모다. 나의 서슬 퍼런 호통에 장수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비록 망국의 왕비라 할지라도 20년간 지켜온 기품마저 뺏길 수는 없었습니다. 중전마마 광해군은 이미 폐위되었습니다. 순순히 나오시지요. 폐위. 그 두 글자가 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 발로 가겠다. 내 남편은 비겁하게 도망쳤을지 몰라도 나는 당당히 걸어나갈 것이다. 불타는 창덕궁을 뒤로하고 걸어나오는 내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화려했던 20년의 세월이 하룻밤의 꿈처럼 저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제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정,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나라가 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궁궐문을 나서자 백성들이 나를 향해 돌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폭군의 아내다. 나라를 망친 요부다. 억울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위해 남편과 싸웠는데 궁궐 공사를 막으려다 남편에게 맡기까지 했는데 하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 했으니 남편의 죄가 곧 나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날아오는 돌을 맞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비린내가 입안에 감돌았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맛이구나. 달콤했던 시작과 달리 그 끝은 이토록 쓰고 비린 것이구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남편 광해군은 의관 안국신의 집에 숨어 있다가 잡혀왔다고 합니다. 잡혀오는 꼴이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상투가 잘리고 옷이 찢긴 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차라리 자결을 하지. 차라리 왕답게 최후를 맞이하지. 그 질긴 목숨이 뭐라고 저토록 추하게 구걸한단 말입니까? 김계시는 반정군에게 잡혀 즉시 참수당했다고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나는 왕을 위해 일했을 뿐이다. 나는 억울하다라고 소리쳤다지요. 그녀의 목이 잘려 저작거리에 내걸렸다는 소식에 나는 묘한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다 가진 듯 설치더니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녀를 미워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엾기도 했습니다. 그녀 또한 뒤틀린 욕망의 시대가 낳은 괴물이 아니었을까? 남편이 조금만 더 강인하고 현명했더라면 그녀가 그렇게 미쳐 날뛰지는 못했을 텐데 모든 것이 부질없고 또 부질없었습니다. 도망갈 거면 나한테 부인 튀자 말이라도 한마디 하던가. 의리라곤 쥐뿔도 없는 인간. 평소에는 나는 중전 없으면 못 싸워하더니 불나니까 혼자 제일 먼저 튀네. 사다리 타고 담 넘었다면서? 나이 쉰에 그 정도 운동신경이면 인정해줘야 하나? 아주 올림픽 나가면 금메달감이야. 금메달감. 그리고 김계시, 너는 뭐 했냐? 점쟁이라며? 반정 일어날 거점도 못 쳤냐? 용한 무당이라더니 다 보이스피싱이었네. 아이고, 내 팔자야. 저런 멍청한 콤비 때문에 내가 덩달아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네. 여러분,
남편이 나만 믿어라고 하면 절대 믿지 마세요. 믿을 건 내 통장 잔고와 내 두 다리뿐입니다. 강화도의 가시울타리, 그리고 자식 잃은 어미의 절규. 왕비의 화려한 옷을 벗고 죄인의 신분이 되어 강화도로 유배를 왔습니다. 우리가 갇힌 곳은 사방이 가시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좁고 습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위리안치, 집 둘레에 가시나무를 심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형벌. 쥐가 드나들고 천장에서는 지네가 떨어지는 이곳이 이제 나의 집입니다. 남편도 바로 옆방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만날 수 없습니다. 방문을 열면 감시병들이 창을 겨누며 들어가라 고 소리칩니다. 한때 만백성의 어버이였던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말하는 짐승 취급을 받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유배 생활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습니다. 밥이라고 주는 것은 쉰내 나는 보리밥에 소금에 절인 무 조각뿐이었고 물에서는 흙냄새가 났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걸레질을 하고 빨래를 합니다. 옷에는 이가 들끓어 밤새 긁느라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빌고 싶을 만큼 하루하루가 치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의 아들, 폐세자 이질과 며느리가 땅굴을 파고 탈출하려다 잡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며느리, 그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강화도 배소에서 탈출하기 위해 숟가락으로 땅을 파고 야밤에 담을 넘다가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나무에 매달려 내려오다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잡혔고 결국 자결을 강요받아 목을 메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머리를 벽에 찌우며 피를 흘렸습니다. 광해,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정치를 그따위로 해서 내 자식들이 다 죽었어. 내 아들 살려내. 내 며느리 살려내. 나의 통곡 소리가 강화도의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내 뱃속으로 낳아 금지옥엽 키운 자식입니다. 어미보다 먼저 가는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데 나는 묻을 가슴조차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임신 중이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내 손주까지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한 것입니다. 옆방에 있는 남편은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들었다면 제정신일 수가 있을까요? 감시병에게 물어보니 남편은 아들의 부고를 듣고도 담담히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시킨 일이 아니다라고 변명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남편에 대한 마지막 연민조차 사라졌습니다. 저자는 사람이 아니다. 괴물이다. 제 자식이 죽었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더냐? 제 살점이 떨어져 나갔는데 변명이 나오더냐? 나는 밤마다 아들이 땅굴을 파던 그 절박한 심정을 상상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 어머니, 살아서 뵙겠습니다라고 속삭이던 아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옵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바닥을 손톱으로 긁었습니다.
나도 땅을 파서 아들에게 가고 싶었습니다. 손톱이 다 뒤집어지고 피가 낭자해도 아픔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지옥에서 나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 나를 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 광해군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죽었는데도 그는 꾸역꾸역 숨을 쉬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뻔뻔함이, 그 비루한 생존 본능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다시 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자신을 따르는 세력이 있다고 믿는 망상. 그 망상이 그를 살게 하는 동력이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나는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 이 꼴을 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신은 나에게 죽음보다 더한 형벌, 즉 살아남음을 내리셨습니다. 이 좁은 방 안에서 나는 매일 죽고 또 죽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거적에 말아 묻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며칠을 넋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눈물도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내 가슴 속에는 차가운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복수? 원망? 그런 감정조차 사치입니다. 그저 허무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 탓인 것만 같습니다. 내가 좀 더 독하게 남편을 말렸더라면, 내가 김계시를 죽여서라도 막았더라면, 아니, 애초에 우리가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평범한 종실의 아내로 살았더라면 이렇게 처참하게 자식을 잃지는 않았을 텐데,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법이라지만 이 후회는 뼛속까지 사무쳐 나를 갉아먹습니다. 강화도 순무김치가 맛있다더니 유배 와서 먹는 김치는 눈물 맛밖에 안 나네. 옛날에 수라상 반찬 투정하던 벌 받는 건가 봐. 근데 남편은 옆집에서 밥 잘 먹고 있나 몰라. 워낙 비위가 좋아서 돌도 씹어 먹을 인간이라 걱정은 안 되지만, 아들이 땅굴 파다가 걸렸다는데 영화 쇼생크 탈출도 아니고 이게 무슨 비극이냐? 우리 아들 숟가락으로 땅 파느라 얼마나 손이 아팠을까. 다음 생에는 왕자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두더지로 태어나라. 땅이라도 실컷 파고 도망가게. 그리고 남편 밥이 넘어가냐? 내가 너라면 숟가락으로 내 머리를 때려서라도 기절했을 거다. 진짜 독하다 독해. 저런 멘탈이면 요즘 시대에 태어났으면 악플러들하고 싸워서 이겼을 거야. 제주도, 바람이 통곡하는 섬. 강화도에서의 비참한 삶이 끝인가 싶었는데 운명은 우리를 더 먼 곳으로 내몰았습니다. 죄인 광해와 패비 유씨를 제주도로 이배하라. 조정의 명령은 추상 같았습니다. 강화도에서 제주도라니. 그것은 살아서는 다시는 육지를 밟지 말라는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배에 오를 때 나는 차라리 이 푸른 물결이 나를 삼켜주기를 바랐습니다. 출렁이는 파도에 배가 요동칠 때마다 오장이 뒤집히는 듯한 멀미가 덮쳤지만 육체의 고통은 차라리 정신의 고통을 잊게 해주어 고마울 지경이었습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렸던 그 높던 궁궐도, 그토록 탐했던 권력도 이 거대한 바다 앞에서는
한 줌의 물거품만도 못한 것을? 왜 우리는 그토록 아기다툼을 하며 살았던가? 제주도에 도착하니 낯선 바람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 이곳 사람들은 바람이 많고 돌이 많아 살기 척박하다고들 하지만 내 눈에는 이 거친 풍경이 오히려 정직해 보였습니다. 감시병들은 우리를 낡은 관아의 별채에 가두었습니다. 담장은 높았고 문 밖에는 포졸들이 밤낮으로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화도에 그 끔찍했던 가시울타리 위리안치가 없어진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남편 광해군은 여전히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긴 항해에 지쳐 쓰러질 법도 하건만 그는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밥을 찾았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더니 제주의 보리밥 맛이 기가 막히구나. 밥그릇을 싹싹 비우는 남편을 보며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죽고 왕자에서 쫓겨나 이 머나먼 섬까지 끌려왔는데 어떻게 밥맛이 좋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의 멘탈은 강철로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스스로 바보가 되기를 자처한 것일까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남편은 이곳에서도 왕의 행세를 하려 든다고 합니다. 감시병들에게 내가 복이 되면 너희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기도 하고 한양 쪽을 바라보며 시를 읊기도 한답니다. 상궁들이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권력의 단맛이 뇌수까지 파먹어버린 게 분명합니다. 인조가 보낸 별장 감시관이 남편을 조롱하며 영감, 아직도 본인이 왕인 줄 아시오? 라고 비아냥거려도 남편은 허허 웃으며 넘긴다고 합니다. 그 비굴한 웃음 뒤에 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살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미쳐버린 것일까요? 나는 남편과 달리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화병이 도져 가슴이 답답하고 밤이면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의 거센 바람소리가 마치 죽은 내 자식들의 울음소리 같아 밤잠을 설쳤습니다. 창호지 문이 덜컹거릴 때마다 땅굴을 파다 죽은 아들의 손톱 긁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어머니, 춥습니다. 어머니, 환청이 들려올 때면 나는 미친 사람처럼 허공에 대고 손을 휘저었습니다. 오지 마라, 아가. 이 지옥 같은 곳에 다시는 오지 마라. 나는 텃밭을 일구며 소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미를 들고 흙을 파내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평생 비단 치마만 입던 왕비가 흙투성이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흙을 만지다 보면 복잡한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이치. 궁궐에서는 콩을 심어도 독초가 자라나고 팥을 심어도 가시덤불이 솟아났었지요. 나는 땀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살 것을. 남편과 함께 시골로 내려와 농사나 짓고 살았더라면 비록 왕과 왕비는 되지 못했을지언정 자식들을 앞세우고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을 텐데 가끔 담장 너머로
남편의 기침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입니다. 밉다 밉다 하면서도 살아있는지 확인하게 되는 이 질긴 인연. 나는 그를 증오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그저 불쌍할 뿐입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괴물이 되어버린 사내. 사랑받고 싶었지만 사랑하는 법을 몰랐고, 지키고 싶었지만 지키는 법을 몰라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 바보 같은 사내. 나는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립니다. 내 남편 때문에 고통받았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먼저 간 내 불쌍한 자식들을 위해. 이 바람 많은 섬이 나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것임을, 내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음을 나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바람이 세다 세다 하더니 내 머리가 다 뽑혀나갈 지경이네. 미용실 가서 파마할 돈은 굳었어. 아주 자연스럽게 산발이 되니까. 근데 남편은 아직도 왕 꿈을 꾸고 있다니 진짜 치매가 온 건가? 여보, 꿈 깨세요. 여기서 나갈 방법은 죽어서 나가는 것밖에 없어. 보기는 무슨 얼어 죽을 복이야. 그냥 귤이나 까먹으면서 조용히 살자. 당신 덕분에 제주도 구경도 하고 참 고맙수다. 평생 비행기. 아니, 배 한 번 못 타볼 뻔했는데 유배 덕분에 크루즈 여행 제대로 했네. 멀미 나서 위장 다 튀어나올 뻔했지만. 그리고 밥 좀 작작 먹어라. 나라 망해먹고 밥이 넘어가냐? 내가 당신 때문에 화병 나서 밥맛이 없는데 내 목까지 2그릇 먹더라. 진짜 오래 살 거야, 저 인간.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데 전 국민한테 욕 먹었으니 불로장생하겠네. 아주. 지지 않는 달, 남겨진 사랑의 유언. 유배 생활 1년 7개월. 내 몸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쇳소리가 나고 피 섞인 가래가 올라옵니다. 죽음이 문턱까지 왔음을 느낍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니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반정의 공신 가문에서 태어나 왕의 며느리가 되었고 전쟁터의 전우가 되었으며 국모의 자리에 올랐다가 결국 패비가 되어 이 낯선 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았던 내 인생. 하지만 후회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남편을 김계시의 마수에서 구해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나는 악에 타협하지 않았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자존심입니다. 어제는 꿈에 남편이 나왔습니다. 늙고 추해진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임진왜란 때 전장을 누비던 그 젊고 총명했던 광해군의 모습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다정하게 손을 잡고 꽃이 만발한 궁궐 후원을 걸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부인, 고생 많았소. 이제 짐을 내려놓으시오. 그 따뜻한 한마디에 나는 꿈속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베개가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미운 정이 무섭다더니. 그토록 원망하고 저주했던 남편인데 막상 갈 때가 되니 그 젊은 날의 사랑만, 그 애틋했던 기억만 사금파리처럼 반짝이며 남습니다. 나는 붓을 들어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갑니다.
나를 묻을 때 남편이 있는 쪽이 보이도록 묻어주시오. 살아서는 지척에 두고도 만나지 못했지만 죽어서는 넋이라도 날아가 그를 지켜보고 싶습니다. 아니, 감시하고 싶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 엉뚱한 짓을 하지 않나, 밥은 잘 챙겨 먹나, 김계시 같은 요물에게 또 홀리지는 않나. 죽어서도 그를 놓지 못하는 나 자신이 한심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것이 부부의 연인 것을. 나를 돌보던 상궁이 눈물을 훔치며 묻습니다. 마마, 전하께 남기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나는 힘겹게 고개를 저으려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께 전해라. 나는 먼저 가서 아이들을 만날 테니 전하께서는 부디 오래 사시라고. 살아서 그 지독한 고독을 다 견디시고 죗값을 다 치르시고 아주 천천히 오시라고. 그래요. 이것은 저주이자 축복입니다. 죽음으로써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라는 나의 마지막 복수입니다. 남편 광해군은 내가 죽은 뒤에도 18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홀로 밥을 먹고 홀로 잠을 자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의 부고를 들었을 때 그는 울었을까요? 아니면 나를 잔소리하던 여자가 드디어 갔구나 하며 안도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믿고 싶습니다. 그도 인간이라면, 그도 나를 사랑했던 사내라면 텅 빈 옆자리를 보며 한 번쯤은 내 이름을 불렀으리라고. 이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집니다. 저 멀리 강 건너에서 내 아들들이, 며느리가, 그리고 친정 동생들이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누님, 어서 오세요. 어머니, 기다렸습니다. 환한 빛이 나를 감쌉니다. 고통이 사라집니다. 가벼워집니다. 여보, 광해군. 나의 왕, 나의 남편, 나의 원수, 그리고 나의 사랑. 나는 이제 당신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고 떠납니다. 역사는 당신을 폭군이라 기록할 것이고 나를 실패한 왕비라 기록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우리는 그저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린 나약한 인간이었을 뿐임을. 다른 구름에 가려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도 나의 슬픔도 저 하늘의 달처럼 영원히 이 역사 속에 남을 것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의 조선, 나의 슬픈 사랑이여. 부디 다음 생에는 왕과 비가 아니라 꽃피는 산골의 평범한 농부와 안악으로 만나 한 세상 걱정 없이 살아봅시다.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있을게. 올 때 맛있는 거 좀 싸들고 와. 빈손으로 오면 문 안 열어준다? 그리고 올 때 김계시는 절대 데려오지 마. 셋이 만나면 머리채 잡고 싸우느라 젖은 시끄러워져서 염라대왕한테 쫓겨날지도 몰라. 나 혼자 기다릴 거야. 당신 나한테 빚진 거 많지? 와서 안마도 좀 하고 노래도 좀 부르고 재롱 좀 떨어봐. 내 평생 당신 때문에 속 썩었으니까 죽어서는 호강 좀 시켜줘라. 그리고 나 죽었다고 바로 재혼 생각하지 마라. 내가 위에서 CCTV처럼 다 지켜보고 있다. 딴 여자한테 눈길만 줘도 꿈에 나타나서 가위 눌리게 할 거야. 알았지? 약속 도장 꼭. 그럼
나 먼저 퇴근한다. 자유다.